먼저 영유아 교수 방법론이란 어떤 과목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유아 교수 방법론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51학점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수하시게 될 겁니다. 이 51학점은 교사 인성에 대한 부분, 이 인성이 2과목 정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는 보육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 이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은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 영역과 필수 영역 중에 보육 교수 방법론은 필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육 실무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실 때 가장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접할 때 아이들과 생활하는 그 자체, 아이들을 돌보는 그 자체가 되는 보육을 위한 근간이 이루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사로서의 본질을 갖는 가장 전문성이 드러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본 과목은 영유아 교수 학습에 관련된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것 하나, 그리고 교사와 아이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아이들이 교수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인 부분,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4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유아 교수 학습의 방법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발달 이론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교사와 아이들의 상호작용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반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교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바람직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이나 상호작용들은 교수 학습의 과정들,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본을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들은 교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실질적으로 하루 일과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하루 일과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실제적인 부분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목은 결국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답은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다른 선배 보육교사들, 그리고 연구자들, 이론가들이 내세웠던 방법들을 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방법들을 익혀나가고 나만의 방법들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아이들이 보편적인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이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들 발달에 대한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영유아 교수 방법론은 아이들에 대한 발달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의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보편적인 발달, 모든 아이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춘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개별 영유아들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해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한 아이를 모두 존중하고 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가지는 영유아 교수 방법론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목에서는 아이들 발달 특성을 간략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발달 특성을 기초로 영유아 교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교수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는 대략적인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동기,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사로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치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그냥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깊이 내면화시키셔서 선생님만의 사항으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융통성 있는 적용 방법을 익혀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 특성을 기초로 교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들,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것들을 익히고 실질적인 교수 방법과 지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용어는 이런 식으로 한자를 쓰고 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란 한자는 우선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문자이죠. 교육의 교자는 이렇게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가르칠 교자는 요 한자 이미지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장님이 지금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훈장님이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는 모습들을 표현한 게 가르칠 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자는 이런 식으로 표상되어 온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그림이 잘 전달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습을 표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육자는 태어난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면서 보살펴 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교육이라는 것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까지 가르쳐주는 기식과 인성적인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좁게 보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면서 인격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바람직하고 적응적인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과정, 이게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육 대상자 결국 아동이겠죠. 아동 내부에 있는 자질이나 잠재력을 외부로 이끌어내서 아이를 개발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것, 아이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을 밖으로 빠져나와서 아이 자체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것, 이게 교육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 티칭 혹은 인스트럭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교수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교육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외부로 끌어내는 것들이라면 교수는 아이들에게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때 가르치는 것들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교육활동의 내용을 가르치는 건데요. 아까 교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게 단순하게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까지 같이 교육을 하는 게 진정한 교수,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들을 계획을 하는데요. 교수라는 것들은 교사가 단순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계획, 실행과 이 실질적인 실행을 평가하는 내용까지 모두 아우러서 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습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학습은 자극과 반응 간에 일어나는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수, 가르치는 행위가 들어와서 아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학습은 좁은 의미에서는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인해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단순한 그 순간에 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가 유지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 지속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런 지속적인 변화를 우리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성취하도록 제공되는 학습의 조건이나 학습 환경, 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의 관계가 학습을 일어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학습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 수업을 하는 것들, 가르치는 것과 그럼 학습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업이 교사가 가르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교수 학습,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것들은 교사가 의도성을 갖고 아이들에게 뭔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발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뭔가 성취나 행동 변화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아동에게 주어주는 하나의 학습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결과로서 교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의도적인 계획, 실행 이런 것들이 다 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성을 갖는 부분인데요. 결국 어떻게 해야지만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칠지,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변화를 일으킬지를 고민하는 게 수업,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는 결국 처방적이고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방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학습은 이 교사가 계획한 것 외에도 다른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의도적이고 결과적 행동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습과 교수,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모두 아이들이 배우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사가 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나 내용을 가르치게 된다면 아이가 이를 완벽하게 학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상적인 것이 현실로 그대로 실현되긴 없겠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교수와 학습의 관계를 본다면 아이들이 배우는 것과 아이들이 학습하는 내용과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은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일치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교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가급적 많은 내용들이 전달되도록 아이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와 학습의 관계는 다시 교수와 학습 그리고 교육 과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 교수와 교육 과정 두 가지를 수업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수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도성을 가지고 처방적인 관계 그리고 교사가 어떻게 여기 잘 안 써지네요. 기술적으로 가르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학습은 약간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와 학습의 관계는 교사가 계획하지 않았을 때도 학습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계획한 것을 가르쳤는데 계획한 것을 가르쳤는데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학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계획했지만 가르치지도 못했고 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계획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는데 아이에게 전달하지 못했는데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었는데 아이가 학습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계획하지 않았었지만 가르쳤고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한 것을 가르쳤고
학습도 된 거, 교사가 아이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아이들에게 충족한 도움을 줬을 때 아이가 그것들을 충분히 습득하는 게 가장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사는 아이들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때 모든 학습이 그대로 획일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획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들은 여러분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있겠죠. 10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100가지 교수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전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사물이나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나 가치관, 그리고 생활이나 정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개별적인 모든 특성들이 합해져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모두 존중한 상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들의 학습 주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학자들은 학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용한 방법은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마다 학습 주기에 따라서 경험을 조직하는 것인데요. 학습 주기란 인식하고 탐색하고 탐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이런 순서가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것을 학습 주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뭔가 새로운 사물이나 사람, 사건에 대해서 아이가 인식하게 됩니다. 저게 뭐지? 저기 뭔가 물건이 있구나. 저게 뭔가 사람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했을 때 모든 감각,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것들을 탐색을 하고 이 탐색한 것들을 일반화된 개념으로 탐구하고 익혀나가게 됩니다. 익히고 새롭게 배운 것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들, 우리는 결국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활용을 하는 것들, 이런 사이클을 우리는 학습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학습 주기는 순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학습 주기는 순환 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이런 이 한 가지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학습 주기가 순환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아이들과 뭔가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관계 속에서도 활동을 전개하는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런 활동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순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한 순환적인 관계는 짧게는 하루의 짧은 시간 정도, 몇 시간 안에 혹은 몇 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1년이나 그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한 가지 활동을 전해가는 이런 과정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아이들이 학습해 나가는 전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주기에 따라서 교수 학습 과정은 아이들이 어떤 것에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피고,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으로 탐색이나 탐구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이 동기를 유발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탐색을 조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질문이나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갈 것인지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학습 주기상에서 아이가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를 살피면서 교수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학습 주기와 교수학습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는 활동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이때 활동을 제시할 때는 아이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유도해야겠죠. 우선 잘 보이는 곳에서 아이들은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활동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이들을 잘 관찰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흥미나 현재 아이가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시 단계는 탐색으로 전이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밀가루 점토를 제공을 했다고 했을 때 교사의 의도는 이 밀가루 점토를 가지고 뭔가 다른 활동을 전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밀가루 점토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아이들이 탐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탐색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걸 충분히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시간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아이가 탐색 활동이나 이후 놀이나 확장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 교사가 제시한 활동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쉽게 흥미가 끊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시 단계에서 아이가 탐색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너무 짧은 시간만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긴 시간을 제공하게 되면 아이가 놀이로 넘어가는 단계가 너무 시간이 지연되게 되면 그때도 놀이나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놀이 간격, 그 제시나 탐색 각각을 넘어가는 이런 시간들은 충분히 제공을 하되, 흥미가 떨어지기 전에 흥미가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을 잘 지켜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교사가 관찰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을 잘 지켜보고 아이들의 흥미나 이런 놀이 전환 단계를 잘 캐치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교사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제시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탐색 단계로 넘어갔을 때 아이들이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교사가 목표한 대로 탐색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아이들에 따라서 적절한 탐색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전개를 위해서 교사는 적절한 모델링을 보인다던가, 혹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아이에게 직접 제안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교수 전략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런 다양한 교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학습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놀이에 대한 부분들은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놀이가 더 확장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탐색한 경험을 통해서 놀이로 통합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또래와 같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격려하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이 사회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게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아기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아기는 기본적으로 사회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또래와 함께 교류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 놀이 단계에서 아이들이 또래와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필요하고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고 문제 해결을 할 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사건이 벌어지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손과 궁금증을 갖는 것들, 혹은 이게 왜 이렇게 바뀔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들도 문제로 아이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때 여기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확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놀이와 확장은 하나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다 같은 놀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이를 지속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새롭게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새로운 탐색을 격려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영역의 활동 자료와 통합해서 놀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밀가루 점토를 말씀을 드렸는데, 밀가루 점토를 놀이하다가 이 놀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미술 영역에 있는 빨대를 가져와서 밀가루 점토에 꼽아놓고 밀가루 점토에 이렇게 빨대를 꼽으면 케이크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일 축하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빵을
그 빵 만들기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놀이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를 확장하고 새로운 놀이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확장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도 교사는 아이의 행동을 근거로 평가를 하면서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들을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주기에 따른 교수학습 과정의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으로 분수병 만들기 놀이를 한번 아이들하고 계획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은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한데요.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 경우도 운영을 하는 원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정으로 연계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아이들하고 페트병 분수놀이를 계획을 한 겁니다. 페트병 분수놀이 아마 들으시면 그냥 바로 이해를 하실 텐데요. 페트병에 이렇게 곳곳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구멍을 뚫어서 교사는 여기다 끈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이건 끈인데요.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네요.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아이가 들 수 있도록 해주고 구멍을 넣어서 물을 넣으면 이렇게 물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겠죠. 이러면 페트병 분수가 완료되는 겁니다. 이때 이 구멍을 뚫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유아는 아이들에게 맡길 수도 있고 영아는 교사가 임의로 여러 군데에 뚫어서 제공을 해줄 수 있을 텐데요. 여기다 물을 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가장 잘 흐를 수 있도록 구멍을 한번 뚫어보자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페트병 분수 놀이를 계획을 하는 건데 이때 주의할 것들은 하나의 놀이를 하루에 끝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할 때 점진적으로 활동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페트병 분수랑 다양한 그릇을 통해서 물의 흐름을 탐색해 보는 거에서 끝났다면 그 놀이가 월요일 날 제시했을 때 끝났을 수도 있고 이 놀이가 다른 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아이들하고 페트병과 다른 그릇들에서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비교를 해본다거나 혹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익숙해지면 아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다시 더 활용을 해보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때 모든 활동이 하루에 전량될 수도 있고 이 놀이를 지속적으로 놀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어가면서 같은 놀이를 반복하고 새로운 활동들을 추가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시 단계에서는 보통 이런 큰 대야 같은 큰 풀장에다가 아이들이 제작한 페트병 분수로 분수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때 제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우선 자신들이 만든 것들을 마음껏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도 제시 단계에서 우선 마음껏 즐겨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 건데요. 그 이후에 사실 제시와 탐색은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탐색을 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물을 담아보고 부어보고 흐르는 것들을 보면서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물이 흐르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페트병에서 물이 가장 많이 나올까? 옆에서 페트병이 이렇게 했을 때 옆에서 나오는 거랑 아래에서 나오는 거랑 물이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한번 교사가 아이들에게 한번 상호작용을 건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들 진짜 옆에서 나오는 것들은 물이 옆으로 뿜어지는 것 같고 아래는 주르륵 비가 오는 것 같네 라고 아이가 얘기하는 것들을 지지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 탐색했던 것들을 비춰서 물의 경험에 대해서 비교해 주면서 친구 것들과 함께 비교해요. A 친구는 페트병이 왼쪽에만 뚫었더니 왼쪽에서 꼭 물주전자가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나오네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페트병을 아래로만 뚫어서 비친구 거는 아래 물이 쭉쭉쭉쭉 흘러내리는 빗물이 내리는 것 같다라고 비교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아이들하고 그럼 우리가 만든 이 페트병 분수를 뭘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놀이로 확장을 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 실외 공간에서 할 땐 보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잔디밭에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잔디나 텃밭에 물 주는 활동으로 전환돼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교사의 활동, 교사가 제시하는 활동 그리고 아이들과의 놀이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활동을 조금 더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활동이 영아반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영화반에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물로 그림 그리는 이런 물로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해볼 텐데요. 제일 처음 제시 단계에서는 실외 공간에 아이들하고 물이나 붓을 제시해두고 아이들이 관심을 유도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여기 두꺼운 붓하고 물이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가 조용히 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링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이걸로, 선생님은 이걸로 붓으로 물로 그림 그려봐야지 라고 벽이나 바닥 같은 곳에 그림을 직접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모델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교사가 직접 행동을 하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활동을 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오전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다시 한번 연계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후 활동에 아이들이 경험을 일깨워주고 다시 한번 마음껏 탐색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붓으로 그림 그렸었지? 맞아, 우리 물로도 그렸었지? 여기 큰 붓 있다. 이걸로 한번 해볼까? 라고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아이들이 행동했던 거. 우리 오전에 이렇게 했었지. 맞아. 우리 A가 오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라고 아이가 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교사가 모방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런 행동을 하다가 교사가 아이하고 놀고 있었는데 후에 아이들이 벽면에 물을 뿌리면서 새로운 놀이를 창안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교사가 꼭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활동을 변환하거나 놀이를 확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교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따라해주거나 혹은 아이들의 행동을 말로써 격려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는 활동을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이가 선생님이 이렇게 물에 뿌리니까 그림이 더 그냥 붓 없이 물로도 그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물 같은 경우 손바닥을 찍어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혹은 햇빛이 굉장히 쨍쨍한 경우 같은 경우는 물이 그림이 지워졌다가 나타났다가 마르면 그림이 증발하는 것처럼 물이 지워졌다가 나타났다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없어졌네? 나타났나? 아까 우리 A가 그렸던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졌어 라고 우리 다시 그려볼까? 어디 갔지? 하면서 계속 다시 그려본다거나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놀이 확장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출처가 없이 제공해드린 사진이나 이미지는 주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에피소드라든지 내용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그 흐름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아이들과의 교수학습, 아이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적절한 교수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이상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학습 주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뤄지는 교수학습의 제시와 탐색, 그리고 놀이 확장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배우는 것과 교사가 가르치는 이 학습과 교수는 100% 일치할 수는 없다는 거,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시나 탐색, 놀이 확장의 단계가 이뤄질 때도 이런 효실성, 아이들이 어떻게 배울 것인지, 아이들이 어떻게 배워나가고 있는지, 교사가 이것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지 좋을지 효율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 이 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해가 많이 지는 곳인데 그림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나무나 회색 벽에다가 아이들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죠. 교사가 아이들이 물그림을 그리기 위한 활동을 준비할 때 이게 아이들하고 할 때 그럼 어디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재료를 준비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들, 아이들 가르치는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아이들하고 할 때 교사가 이렇게 나무 바닥이 아니라 풀밭이나 유리밭에 그림을 그리면 물그림이 잘 보이지 않겠죠. 혹은 이렇게 그릴 때 햇빛이 너무 많이 쬐게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느끼거나 활동 전개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지, 어떤 재료를 활용할 것인지, 아이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게 교수학습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단계마다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이들이 이뤄드는 그 학습에 대한 부분,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교사가 잘 살펴보고 이런 학습의 과정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아이들에 맞춰서 반응을 해주는 거, 아이들이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교사가 반응을 해주는 것들이 중요한 교수학습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 주시고요. 이후에 학습을 하실 때도 그럼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신다면 조금 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좀 더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모습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